잔든감. 안녕하세요, 네나입니다. 여러분, 정세랑 작가님을 아시나요? 약간 뒷북일 것 같기는 한데 저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들을 읽고 지금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런 기분?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벅차 올라가지고 좀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정세랑 작가님을 알게 된 거는 지난번 독서 모임 때 니나랑 같이 백패킹을 가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니나가 정세랑 작가님을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후위기가 이제 극심해지면서 등장인물 2명이 이제 친구인데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시키는 그런 탄소의 양이 이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말자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친구 한 명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이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 아이를 우리와 같이 환경을 위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또 한 명의 환경운동가로 키우면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때 정세랑 작가의 이름을 처음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정세랑 작가? 나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이 몇 마디만 들어도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월이었나요? 6월? 그 국제도서전 때 제가 그냥 정세랑이란 이름만 보이면 무지성으로 집어들어서 이렇게 총 4권의 책을 샀어요. 약간 그냥 막 주워 담고 그냥 정세랑 사 이렇게 해가지고 4권을 사게 됐는데 이번에 만페이지 챌린지를 하면서 이렇게 3권은 제가 읽어볼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한 권 더 있었답니다. 이 책은 제가 만페이지 챌린지를 하기 전에 읽었던 터라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제가 정세랑 작가님의 글을 이 책으로 제일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작가는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좋은 글을 썼지? 라고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앞불사 그 보건교사 안은영 그 원작 소설 작가더라고요. 제가 정유미 씨를 되게 좋아해요.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워낙 예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닮고 싶은 그런 외모잖아요.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보건교사 안은영이 또 특히나 그 되게 화제작이어가지고 무슨 길에 가는 택시며 뭐 버스며 다 막 광고가 붙어 있어서 되게 좀 독특한 드라마네? 라고 생각도 했고 뭔지도 아는데 제가 아쉽게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원작이 있다고는 알았는데 그게 그 정세영 작가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세영 작가님 이렇게 막 유퀴즈 나온 걸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선량하고 되게 그 탐조인이더라고요. 또 새를 이렇게 막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또 특히나 작가님이 하루에 한 번은 꼭 새로운 일 도전을 하신대요. 그래서 뭐 그게 뭐 크든 작든 매일 반드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 한 가지는 한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좀 새로운 걸 하는 그런 습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세랑 작가님들의 이 4권 중에 한 권은 사실 그냥 작가님의 그 이야기 조금 이렇게 실려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정세랑 작가의 이 소설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정말 새롭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세랑 작가님의 완전 이렇게 막 팬이 된 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책을 덮어도 제 안에 그 인물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뭐랄까요?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구석이 분명히 있고, 기본적으로 참 작가님의 시선이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목소리를 드릴게요에서 작가의 말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표현도 하셨고, 또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영감을 받을까 했더니 작가님 개인의 경험도 있고요. 꿈에서 이렇게 일어났었던 일도 이렇게 이야기로 슬슬 풀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신념이 꺾이고 무릎이 꺾일 때 공기 중에 띄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힘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오래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이 창조해낸 이 세계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게 또 그런 공상과학의 어떤 성격도 띄어서 현실과 조금 다른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장인물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면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들이 참 정말 이 표현의 한계다. 너무 아쉽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니네가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 좋아요. 좋다는 거를 좋다는 말 말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렇게 정세랑 작가를 알게 되고, 정세랑 작가님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릴 수 있었다는 게 2025년 제가 받은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권의 책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책에는 총 8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먼저 표제작인 목소리를 드릴게요 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다 메모를 좀 하나 해놨거든요. 여기는 일단 등장인물은 여승균 선생님이에요. 34살이고요.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잡혀갑니다. 수용소에 잡혀가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끌려왔는데, 분명히 한국이고 어딘가이긴 한데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잡혀와서 내가 왜 잡혀왔냐 라고 했더니 요원들이 잠복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보다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의 제자 16명이, 무려 16명이 살인자가 되거든요.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 16명이나 살인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원인을 이 요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목소리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봤더니, 알고 보니 한국에 이 수용시설에 갇힌 약간 위험인물 같은 거죠. 이 책에서는 슈퍼 복균자라고 이제 칭하는데, 이런 위험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를 들면 여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가 원인이 돼서 사회적으로 어떤 좀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른 이 사람들도 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로 이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슈퍼 복균자이기도 하고, 제 식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초능력자 같은 거네 이고, 그들끼리는 괴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요원들이 잠복수사를 하면서 뭐가 원인이지? 뭔가 이상한 이런 현상이야. 16명이나 살인자가 됐어. 그럼 원인은 뭘까? 이 선생님을 지켜봤더니 외모나 뭐 냄새, 체취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가
이 사람들에게 내재된 폭력성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증폭제 역할을 해서 이 폭력성이 극도로 이제 막 올라오게 되고, 그게 살인까지 연결돼서 이 16명의 제자들이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 선생님을 계속 사회에 두면은 이 목소리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모르고 더 많은 어떤 폭력 사건이나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용소에 하루아침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다 실험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금 원인이구나, 이 사람은 이 목소리가 원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대 제거 수술을 하면 국가에서는 연금도 주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꼭 안 써도 되는 일자리도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자유를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밀도 보장해 주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성대 제거 수술을 거부한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이런 뭐 친구들에게는 뭐 해외 장기 연수 중에 이제 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해서 사망자 처리를 하고 평생 이 수용소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평생 이 수용소에서 살 것인가, 혹은 국가에서 지금 위험하다고 분류한 이 내 목소리를 이제 제거하고 다시 이 사회에 나가서 평범하게 섞여 사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당연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잡혀갔고 아직도 얼떨떨한 거죠. 내 목소리가 폭력성을 일으킨다니. 그리고 성대 제거 수술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 선생님도 일단은 수용소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단 수용소는 음식이 맛있대요. 음식이 이제 뭐 이게 이 등장인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사람이 몇 명 없어서 그런가? 재료도 되게 고급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급식보다 더 맛있대요. 그리고 되게 만족스럽고, 그래서 되게 평화롭고, 책에서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취미생활도 지원해주고, 뭐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리스트를 작성하면은 사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되는 곳이라는 표현도 있고, 바깥 세상에 만나야 할 사람이 없었다, 목소리를 잃어가면서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작가가 정말 좀 전 재밌는 게 뭐냐면, 되게 디테일한데 원하면 주말에 맥주도 2캔씩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 선생님은 조금 만족을 해요. 딱히 나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실은 표현을 보면은 오히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고 싶다에 가깝다 보니 뭔가 여 선생님은 혼자 있고 뭔가 조용하고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근데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사실 맥주를 조금 무한으로 준다? 그러면 저도 이 조건이어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또 내가 없으면 좀 바깥 세상 사람들이 좀 그리워하려나? 근데 일단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면은 일단 좀 누릴 건 다 누려 봐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진짜 나가고 싶은 때가 되면은 이제 성대 제거 수술을 하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하는데 과연 목소리가 없어도 될까? 뭐 하여간 이 여선생님은 좀 의외로 이 생활에 조금 만족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더라. 근데 그럼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용소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지? 인데 이 세계관이 또 생각보다 잘 짜여져 있어요. 일단 우선 그 슈퍼 복균자끼리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초능력자들끼리다 보니까 여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이 수용소의 그 관리인들이 일목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의 사실 좀 초능력자, 또 이들 표현에 따르면 괴물인데요. 일목이니라는 뜻이 하나만 바라본다 라는 뜻인데,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의 요소만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일관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가령 특정 모델의 잠수함에 되게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목인들에게는 이런 그들이 막 이렇게 꽂혀있는 다 다르거든요. 그걸 제공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슈퍼 복윤자들을 관리하라라는 이 어떤 목적에 있어서 그 일을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능력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좀 여러 명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좀 등장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연선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연선은 이제 수용소에 잡혀오게 되는데 막 난리가 나요. 막 내가 왜 여기 잡혀왔냐부터 시작해서 막 고래고래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잡혀온 이유가 연선이 다른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든대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이상하게도 아직 그 정부에서 요원들이 근데 그 원인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연선이 일단 잡혀는 오는데, 뭐 예를 들면 여승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신의 목소리가 원인입니다. 성대 제거 수술을 하면 나가게 해드릴게요가 되는데, 이 연선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중독자로 막 만들어져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원인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승균 선생님이 이 연선이 이제 막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이제 다들 쳐다보잖아요. 근데 여승균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평범한 인상이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방금 봤는데도. 그래서 자꾸 보게 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여승균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외모가 원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책을 읽고 나면 저는 이게 사랑 아닌가? 이때 여선생님이 사랑에 빠졌구나. 계속 쳐다보고 눈이 가는 거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길 가다가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거나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 보면은 혹 하고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라서 쳐다보다 보니까 뒤돌면 좀 이렇게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꾸 쳐다봤다.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합리적인 좀 의심을 좀 해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신 다른 분들은 좀 어땠나요? 저는 책을 덮고 나니 이 순간이 사랑에 빠진 모먼트였다. 약간 스포를 했는데 여선생님이 연선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원인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선은 죽어도 나는 아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선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가 돼요. 근데 이 수용소에 사실 또 다른 등장인물의 그 능력이 그거였거든요. 같이 있으면은 이 다른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이제 병에 걸려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또 슈퍼 복윤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선은 사실 좀 되게 사랑스러운 등장인물이에요. 막 난리를 쳤지만 들어와서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막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특히나 좀 이렇게 좀 선망하는 그런 유형인데, 막 이 사람들 사실 좀 이렇게 다 슈퍼 복윤자 뭐 갇혀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경직된 분위기인데, 이 연선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다들 웃을 일도 되게 좀 많아지고 이렇게 좀 풀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모두의 이제 좀 뭐랄까 사랑을 받던 연선이 갑자기 이렇게 막 계속 병이 막 생기면서 이대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선을 탈출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막 작전을 짜서 결국 연선은 탈출을 하게 되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여선생님은 알게 되는 거죠. 난 연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연선을 만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장황하게 좀 떠들었는데 정말 납작하게 이 이야기를 표현한다면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가진 남자,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수용소에 갇힌 여자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들은 알게 모르게 사랑에 빠진 이들이 내리는 어떤 선택, 그런 이야기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읽는 내내 이 크고 작은 이 소동들과 이 등장인물들의 이 말 하나하나가 너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줘서 좀 애정하게 되었달까요? 그래서 좀 책 속의 페이지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68페이지인데 요거는 승균이 이제 처음에 딱 갇혀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좀 승규는 어쨌든 바로 나가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승균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무 또 다 읽으면 좀 길 것 같고 어디까지만 읽어야 좀 이게 제 마음이 전달될까요? 투머치 토커들의 특징이 뭔가 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길겠지만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친구는 똑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었다. 이른 아침에 온 가족이 EBS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함께 시청하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에 비해 승규는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불규칙하게 살며 밤새 무익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해가 뜨면 우울감에 몸을 일으킬 수 없어 병가를 낼 때도 있었다. 두 사람 다 겉보기엔 성실했지만 승균의 성실함은 환경과 기질을 이기기 위한 안간힘 쓰기에 가까웠고 여자친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보면 좀 후루룩 넘어가다가 제가 이렇게 좀 책끝을 접은 이유는 이 부분이었어요. 승균의 성실함은 환경과 기질을 이기기 위한 안간힘 쓰기에 가까웠고 라는 부분인데 이게 뭔가 좀 읽으면서 좀 뭉클했다 할까요? 뭔가 내 이야기 같다라는 좀 공감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와닿았답니다. 이게 안간힘 쓰기에 가까운 성실함, 환경과 기질을 이기기 위한. 그래서 그냥 성실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안간힘 쓰기에 가까운 성실함이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되게 의식적으로 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개인이라는 사람은 되게 좀 무기력하고 실은 좀 그냥 딱 그것만 봐도 달라요. 리나와 그 저의 이 생활이 굉장히 다른데 20대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랄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고 뭔가 그때는 제가 어떤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 열등의식, 열등감이 저를 움직이는 되게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막
반짝반짝하는 막 친구들을 보면서 속하고 싶고, 또 특히나 이런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별천지 같은 거죠. 그래서 막 전시 매장이든 뭐 연극이든 뭐든 막 다 볼 순 없었어도, 뭐 용돈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찾아 헤매고, 그 다음에 거의 쉬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늘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계속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의식 때문에 좀 안간힘을 좀 많이 썼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또 직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하기로 한 일이니까, 그래서 막 또 주어진 일에 막 최선을 다하고, 그게 좀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저는 주말 되면 좀 약간 그 밀린 잠을 일단 다 몰아자고 거의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 누가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좀 나서서 뭐 만나자 막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그 정도 좀 약간 무기력한 좀 집순이랄까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승균의 성실함이 안간힘쓰기에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 약간 좀 이렇게 뭉클, 뭔지 알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게 저는 조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한 문장인데 이 사람을 좀 살아있게 만든다? 독자로 하여금 이 사람을 되게 좀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좀 문장이었던 것 같다. 정상 작가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193쪽에 난 이런 사랑 고백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뭐랄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랑 얘기 뭐 드라마 뭐 죽고 사네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만약 이런 사랑 고백을 받는다? 잊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이 책 속에 또 등장인물 중에 어린 또 귀여운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연선 언니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근데 얘는 그 구울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시체를 먹어요. 이거 뭔가 다 뭐 이야기를 뭐 다 얘기해버린 것 같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연선 언니를 이제 연선 씨를 이제 내보내는 그런 작전을 하면서 이 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아찔한 사랑 고백이야. 저 언니가 죽는다 해도 언니가 죽어서 딱 좋을 정도로 언니가 죽어서 딱 좋을 정도로 숙성된다 해도 먹지 않을 정도로 언니를 좋아해요. 그런 낭비를 할 만큼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 라고 이 꼬맹이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책을 진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발언에 이렇게 환장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런 사랑 고백은 듣도 보도 못했고, 근데 이 구울이라는 이 친구 입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니까 그냥 너무 이 사랑 고백이 너무 절절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작가님의 어떤 유머 감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래, 아니 그럼 나머지 사람은 역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승규는 저도 모르게 궁금해했다. 이렇게 약간 싸해지는 거죠. 이렇게 승균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럼 이렇게 먹기 좋을 정도로 숙성되면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현실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듣다가 얘가 이 꼬맹이가 언니가 너무 좋아요, 언니의 시체가 숙성돼도 전 안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먹겠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이 소소한 포인트가 너무 좋았어요. 니나가 이 좋다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했는데, 좋은 걸 좋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분 페이지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 이것도 진짜 환장한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와중에 연선을 생각했다. 어느 날의 저녁, 연선은 수용소 앞마당에서 고작 맥주 두 캔에 취해 빙글빙글 느리게 돌고 있었다. 경모의 담배를 뺏어들고는 피우지는 않고 머리 위 공중에 연기로 그림을 그렸다. 혹은 글씨를 썼는지도 모른다. 춤을 추는 것 같은 동작이었지만 바라보는 내내 승규는 연선에게 담뱃재가 떨어질까 불안했고 그 노심초사가 무색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수용소가 세계가 연선을 사랑해서 담뱃재조차 닿지 않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참 특이한 존재. 우주의 사악한 톱니바퀴에 으스러지지 않는 모호한 존재.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저 왜 이 부분에서 막 이렇게 막 숨 막히는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 글을 읽고 배웠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승균이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조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억 조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 연선을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막 온 세상이 이 사람의 중심으로 막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세계가 연선을 사랑해서 담뱃재조차 닿지 않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너무 환장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너무 지금 좀 뻐렁차가지고 쉴 수 없이 이렇게 좀 찬양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이야기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근데 정말 정세랑 작가님으로 저는 떠들라고 하면은 몇 시간 내내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 영상은 원래는 제가 그 니나네나 영상을 우리가 되게 고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만드는데 이번 정세랑 작가님 이 찬양 영상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작품 리셋입니다. 일단 리셋은 SF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눈이 번쩍 뜰 만한 그런 아주 짜임새 있고 훌륭한 이야기다. 그리고 좀 오바를 보태자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미 넷플릭스에서 뭔가 이렇게 영화가 하나 나오는 아이씨 이거 만들면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재밌었다. 물론 어떻게 풀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SF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해외 작가들의 SF 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었고 그러면서 디스토피아로 넘어가고 이렇게 막 확장이 되는데 어느 순간 딱히 이렇게 막 읽고 싶은 그런 소설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게 많았죠. 이제 마션이었나? 그거랑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들은 또 이렇게 있었는데 막 이렇게 책으로서 제가 막 읽었던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책과 좀 거리를 뒀던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리셋을 읽고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와, 이 사람 이야기 난 너무 좋아. 이런 글이 막 더 많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만큼 기뻤고 작가님이 이렇게 작가의 말을 쓰신 걸 보니까 지렁이, 소리 없이 땅을 일구는 일꾼이라는 이 에이미 스튜어트의 책을 읽고 이렇게 지렁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셨나 봐요. 이게 작가님이 하루에 한 번은 새로운 걸 도전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중에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작가의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리셋은 거대한 지렁이들이 인류 문명을 갈아엎는 이야기를 짧게 여러 번 써서 합쳤다. 나는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역겨워할까봐 두렵다. 지금의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의 폭력을 역겨워하듯이 말이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적이고 기분 나쁜 풍요는 최악으로 끝날 것만 같다.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경멸하지 않을 만한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 작가님의 말이 있는데, 이 리셋이라는 작품이 정말 이 작가님의 생각을 정말 잘 나타낸 그런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첫 문장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 딱 이렇게 페이지 넘겼을 때 처음에는 무슨 얘기지? 하고 읽다가 다시 처음에 왔다가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첫 문장이 리셋 원년, 나는 남쪽으로 걷기로 했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 하면서 여러 명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막 모든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한다기보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좀 반전도 있고, 반전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게 반전인가? 아무튼 좀 이야기는 좀 아까 그 목소리를 드릴게요처럼 어떤 좀 서정적인, 물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정세랑 작가님의 어떤 생각, 방향성,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이 리셋이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잘 드러난다. 그래서 이 세계관과 이 잠깐의 이제 문구를 좀 소개시켜 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처럼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셋 원년 같은 경우는 왜 리셋 원년이냐, 이 시대가 길이가 75m 또는 200m 사이, 직경은 8m에서 20m 사이에 거대 외계 지렁이들이 인류 문명을 파괴시킵니다. 그냥 지구를 갈아엎어 버렸어요. 이 엄청난 이 지렁이들이. 근데 이 지렁이들이 알고 보니 이 연구를 하거든요. 4종류의 선충을 연구했더니 이 지렁이들이 4종류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 유기화합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드러나죠.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엎여버린 이 환경을 거대한 외계 지렁이가 다 집어삼켜버리고 그냥 뒤엎어버린다. 그래서 리셋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10대 여자아이 앤이라는 친구인데, 이 아이는 지렁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고 했거든요. 근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뭔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든 이 지구를 좀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결국 앤을 좀 전문가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앤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지렁이 전문가냐라고 하면, 앤의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동성 부부거든요. 이 엄마들이 지렁이 연구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앤도 엄마를 따라서 이 지렁이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깝게 이제 보고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앤이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이 뭐랄까 망가져버린, 정말 이 뭐랄까 조금은 꺼림칙한 이 풍요의 시대를, 그래서 어쩌면 23세기의 사람들이 역겨워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되는 이 지구를 거대 외계 지렁이가 뒤엎어 버렸을 때 어떻게 또 구해내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줄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주목할 만한 좀 문장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41페이지입니다.
이게 작가님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문장들을 제가 좀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인데요. 생각해보면 지렁이들이 내려오기 전에 끝나지 않은 게 신기하다. 우리는 행성의 온갖 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책임한 쓰레기만 끝없이 만들고 있었다. 100억에 가까워진 인구가 과잉 생산, 과잉 소비의 굴레를 깨지 못했으니 멸망은 어차피 멀지 않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듯 보여도 최종 결정권은 거대 자본들에 있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15분 동안 식사를 하기 위해 4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플라스틱 용기들을 쓰고 매년 5,000마리의 오랑우탄을 죽여가며 팜유로 가짜 초콜릿과 라면을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어 섬겼고 기꺼이 믿는 쪽이 대다수였다. 재활용은 자기 기만이었다. 쓰레기를 나눠서 쌓았을 뿐 실제 재활용률은 형편없었다. 그런 문명의 미래가 있었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것이다. 쭉 더 나오는데 제가 사실 좀 환경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머리를 꽝 한데 이제 얻어맞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환경업에 좀 종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 막막함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엔 무력감이 느껴져요. 이게 정말 이렇게 온 지구가 함께 해야 되는 조별 과제인데 자꾸 싸움이 나고 이게 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막 이걸 지키자, 바꾸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막해지고 약간 무력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아마 작가님이 이런 좀 사회적인 문제,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짐작해 보게 되는 그런 문장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미래에 이제 작가님이 좀 그런 이제 현실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면은 작가님이 생각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뭐 바람직하다 혹은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이 소설 속에서 그래서 지금 지렁이가 나타난 이 지구는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라고 봤을 때 작가님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종차별금지법이 사람들을 좀 외롭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외로움은 필요한 외로움이 아닐지 싶다. 지하도시 초기에 수인성 전염병에 몇 번 크게 피해를 입은 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축의 개념과 실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오리를 죽여 개에게 먹이는 걸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마지막 반려동물들이 평화롭게 수명을 다한 후 그것으로 끝이었다. 인류가 다른 종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말살했기에 지렁이들이 온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인류는 더 이상 인류를 위해 다른 종을 굴절시키지 않는다. 울타리 밖의 돼지들을 몰래 바라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여기서 약간 작가님이 생각하는 조금 바라는 어떤 세상을 살짝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다고 할까요? 뭔가 저도 사실 아직은 한참 부족한데 꼭 가져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인류가 다른 종들을 학대하거나 어떤 종속시키지 않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평소에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나 어떤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보진 않았는데 그거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제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준 그런 좀 문장이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하고 책 한 권이 심지어 딱 2개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나 말이 많아질 줄 몰랐는데요. 저는 이 첫 책을 읽고 나서 다음 책들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한 권으로 끝일까봐. 근데 그 다음 책들은 또 그 책대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책은 뭐부터 소개할까요? 피프티 피플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정세랑 작가님의 이 피프티 피플은 제가 아까 이 작가님의 책은 읽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 덮고 나서도 이 등장인물들이 막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생동감이 넘쳐서 정말 뭐랄까 이렇게 전화를 하면 막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안 했다면 지금 할게요. 그만큼 정말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 피프티 피플이 그 정세랑 작가님의 이 뭐랄까 이 세계를 창조해내는 어떤 그런 것의 정수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제목에서 조금 아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피프티 피플이 아니라 51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근데 이 51명의 사람들은 저는 약간 좀 저희 동네라고 좀 저도 모르게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되었거든요. 약간 수도권인데 예를 들면 서울이랑은 엄청 멀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많이 가깝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은 근데 좀 작은 도시예요. 엄청 또 발전된 그런 또 수도권이 아니라 살짝 좀 떨어진 그런 좀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 배경이 뭐 병원을 배경으로 하거나 혹은 병원과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혹은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이 종사자분들이 뭐 의료로 봉사를 가서 이 알게 된 뭐 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병원이라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51명의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고 이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게 정말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이 트루먼 쇼의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을 몇 페이지로 압축해서 그러니까 잘라서 이 사람의 일상의 단면을 딱 보여줬는데 그 일상의 단면이 잘 자른 생크림 케이크처럼 이 과일이랑 이렇게 창창창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홀 케이크일 때 어떤 케이크인가 알 수 있는 이게 뭔가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정말 이 사람이 이 삶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엿보고 싹 달았는데 근데 그 뒤에 이야기들도 막 들리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세밀하다. 그냥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의 그럼 내일은 어떨까까지 상상하려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이 한 명 한 명의 표현이 정말 섬세하고 뭐랄까요? 그 이 구조가 굉장히 치밀하게 짜임새 있게 그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에 있는 51명이 랜덤으로 딱딱딱 뽑혀가지고 이렇게 딱 이 엿보고 이걸 텍스트화해서 싹 한 권의 책이 됐는데 정말 이 각기 다른 연령의 성별의 또 각기 다른 이야기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하지? 블랙홀이 아니라 그거 뭐죠? 그 왜 도로 갑자기 펑 꺼지는 거?
하여간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도로에 구멍이 나서 이렇게 빠져서 사고를 당하는 이런 등장인물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현실과 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가령 이제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뭐 이제 그런 어떤 피해자가 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금은 부조리한 어떤 그런 것들, 뭐 혹은 조금 취약계층인데 조금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아동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 한 명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일상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찾아가서 어느 집에 대문을 똑똑 두드리면은 이 책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만큼 익숙하고 가까운 어떤 이웃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 책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또 이 등장인물끼리 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뭐 한번 스쳐 지나갔다거나 아는 사이라거나 같은 사건인데 다른 시각으로 풀리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얼랄라 이 사람 나 봤는데 아니면 이 장면을 다른 사람이 또 표현했었는데 라고 해서 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읽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프티 피플이라는 작품은 저는 뭘 느꼈냐면요. 우선은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따뜻하다. 이거를 뭐랄까요? 제가 이 작가의 말에서 한번 좀 따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재를 하는 동안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50명의 얼굴이 아는 사람의 얼굴처럼 선명해졌습니다. 얼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길거리에서 왔을 것도 같고 꿈에서 왔을 것도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잡아매는 것은 무심히 스치는 사람들을 잇는 느슨하고 투명한 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1명이지만 그래서 이 책을 쭉 읽고 나면은 결국 어떤 나와 가까운 혹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기본적으로 참 따스함을 느꼈어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그냥 주변이 뭐 그렇게 요새 가까운 사람도 잘 없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우리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이 세상을 이라는 메시지를 줘서 좀 따스해진달까? 괜히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앞집이나 뭐 다른 이웃 주민들을 만나면 이렇게 미소 지을 것만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이 너무 막 뜨끈뜨끈해져가지고 막 괜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뜨끈하게 이게 전기장판처럼 해준 책이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맺힐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책은 막 붕괴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이 등장인물들이 막 다 막 좋았냐 하면 물론 다 좋았는데 그중에서 좀 제가 가장 좋았던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은 좀 섭섭할 것 같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이상한, 절대 이게 뭐랄까 이게 모르겠어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혹은 읽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좀 가장 좋았던 인물이나 인물이죠. 인물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뭐 이렇게 좀 분위기 봐서 살짝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았어요. 뭐 말한 것도 아닌데 그쵸? 정말 한 명 한 명 다 너무 좋은데 유난히 이렇게 또 마음이 가는 인물이 또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혹시 있다면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책도 참 좋았다. 아 근데 진짜 이 정세랑 작가는 천재다. 정세랑 작가는 천재다. 이름도 정세랑. 어쩜 이렇게 이름도 예뻐요. 정세랑. 이렇게 통통통, 이 표지도 이렇게 통통통. 너무 좋아요. 작가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작가님은 저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추천, 완전 추천드립니다. 내 책장의 작은 새들, 제인, 제육, 재훈이라는 책입니다. 아니 일단 실은 제가 이게 읽을 때 조금 불편해서 이런 하드커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또 이 장점이 있죠. 너무 영롱하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지지 않는다는 것.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 이야기가 작은 새처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나? 네.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책장에서 작은 새처럼 살면 좋겠다. 작은 새처럼 사시면 돼요. 오래 살아도 이 해지지 않는 이 하드카버 아주 좋습니다. 일단 표지를 보시면은 조금 이게 그림들에서 힌트가 좀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제인, 제육, 재훈 느낌 오시나요? 삼남매입니다. 삼남매인데 제인이가 큰 누나예요. 그리고 저희 재욱이가 저기 둘째, 그리고 재훈이가 이제 막내입니다. 근데 이 셋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근데 제가 한번 사용하자 이 책 뒤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닌 우연, 아주 조그만 초능력, 평범하고 작은 친절, 자주 마주치는 다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맞아요. 작가님이 딱 이 아주 자그마한 초능력, 이 다정함에 대한 일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아주 조그만 초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능력이라고 하기에도 좀 묘할 만큼 작은 초능력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작은 초능력을 가지고 뭐 세상을 구했다기보다는 뭐랄까 누군가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어로물 같은 거죠. 먼저 제인이 같은 경우는 이 손톱이 매우 이제 막 갑자기 어느 날 이 제인이 손톱이 심상찮아요. 강화 손톱인 거죠. 엄청 딱딱한데 제인이는 이게 유수의 뭐 인재거든요. 되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과학 영재 뭐 이런 느낌, 연구 이런 시설에 있고, 그래서 이 손톱을 이 강화된 손톱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욱이는 좀 특별한 능력인데 이렇게 해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뭐 사우디였나 이렇게 좀 그런 나라 가가지고 산업 이런 이렇게 플랜트 세우는 그런 데서 이제 한국인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뭐 설계나 이런 거 보고 관리 감독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위기 감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빨갛게 이렇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위기 감지 능력이었고요. 재훈이는 진짜 소소해요. 근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엘리베이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도 아니고 그냥 재훈이가 원래 막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재훈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재훈이가 이게 타야 되는 그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일단 재훈이가 있으면은 서요. 와요, 엘베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진짜 무슨 광화문이나 뭐 여의도나 어디 막 빌딩 숲에 가가지고 막 고무 돌아다니면 다 1층으로 막 엘베가 와 있는 거야. 딱 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아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작가님의 이런 귀여운 이 아이디어에서 저는 좀 뭐랄까 좀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제인이, 재욱, 재훈이가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또
이야기를 펼쳐나가냐라는 게 이 책의 주요한 이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근데 다른 작품처럼 마찬가지로 정세랑 작가님은 이 제인이, 재욱이, 재훈이에 대해서도 이들의 또 이야기가 굉장히 일상의 한 단면을 착 보여주는 거지만 이 뭐랄까 가령 제인이는 엄마랑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돼요. 좋은 양말은 항상 재욱이 걸로 이렇게 엄마가 막 빨래하고 나서 재은이가 산 새 양말인데 이게 재욱이 옷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딸내미는 서러운 거야. 이 아들만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의뢰의 아들 거겠지. 그게 재은이는 어릴 때부터 좀 약간 뭔가 사무쳤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자주 이렇게 집을 좀 이렇게 떠나버리시는, 또 막 새로운 어떤 여자와 또 딴 살림을 차리는 막 그런 어떤 서사들. 그리고 뭐 재욱이도 재욱이 나름대로의 이야기, 재훈이도 재훈이 나름대로, 또 얘는 고등학생인데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영어 공부하러 또 미국에 가요.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데 되게 또 귀여워요. 또 이 청소년의 또 이야기. 그래서 이 셋의 이야기도 굉장히 뭐랄까 일상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책을 딱 그냥 읽었을 때 내 친구의 아는 언니의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느낌? 그러니까 엄청 가깝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여간 주변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어딘가에. 그래서 진짜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등장인물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상상을 하면 흐뭇해져요.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이런 좀 스포가 너무 클까봐 좀 그런데 이런 소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 구조하고 어떤 누군가의 히어로가 되는 그런 따스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 뒤편에 이런 좀 핵심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아직도 세계의 극히 일부인 것 같아. 히어로까지는 아니라도 구조자는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게다가 어쩌면 구해지는 쪽은 구조자 쪽인지도 몰라. 이런 좀 따스한 다정하다라는 표현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냥 정말 펼치고 이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아가지고 한 집중해서 읽으면 30분? 금방 읽어가지고 가볍게 정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냥 좀 환기시키고 싶을 때 기분을, 또는 그냥 정세랑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다. 그런데 가볍지만 그 따스함은 또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저는 완전 추천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고 세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이들의 또 드라마가 어딘가에서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책 뭐 보건교사 아는 영뿐만 아니라 정세랑 작가님의 책들은 정말 영화나 드라마로 좀 나와도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감히 하게 되는 그만큼 완전 추천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라는 책이고 이 책에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혹은 혹은 나 자신에게 이렇게 같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지 형식이고요. 역시 우리 정세랑 작가님 첫 편지를 담당하셨고요. 정세랑 작가님의 이름만 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샀는데 이 책 되게 좋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 창작자들이 그리는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언니들의 연결막. 뭔가 이렇게 서로 편지를 하거나 혹은 가상의 언니에게 혹은
뭐 다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쭉 읽는데 공감되는 내용도 많고 또 새롭게 배운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우리 정세랑 작가님은 음악 감독이신 김인영 감독님께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이 정세랑 작가님께 편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작가에게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렇게 그렇게 막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제가 또 정세랑 작가님에 대해서 좀 더 또 알 수 있었던 부분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쩌면 감독님과 아니다. 이거 전부터 읽어야겠어요. 그럼 또 너무 길다. 이 이어 쓰는 편지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만 감독님이 쓰실 편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감독님과 제가 점점이 그리고 있는 경로도 150년쯤 후 바다 건너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순간들을 사랑하곤 합니다. 작가님 너무 따스해. 세상이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많죠. 생각보다 이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고 느끼는 순간. 작가님이 생각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을 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딴 얘기를 또 했는데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 때문에. 감독님과 함께 걸을 때 혹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여성 문화인의 삶에 대해서도 자주 고민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들이 유난히 어렵고 드물게 주어진다는 것에 언제까지 배타적인 테두리 밖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정세랑 작가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여성이고 특히나 나이가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겠죠. 저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막힌 벽, 제한선, 너는 여기까지만 해 하고 가로막는 손이 나타나면 함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더 나빴던 과거에도 자기 확신을 잃지 않았던 여성들처럼요. 어떤 거부는 거부받는 사람에게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점점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혼자 걸을 때에도 함께라는 걸 알고 나자 벽들이 투명해져요. 벽을 짓는 사람들보다 멀리 걸어가기로 해요. 벽을 짓는 사람들보다 멀리 걸어가기로 해요.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작가님. 작가님에 비하면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뭐 대단한 일을 겪은 것도 아니지만 무한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지막 책까지 좀 뜬금없는 찬양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정세랑 작가님 이름만 보고 무지성으로 골랐고 실은 제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니나가 얘기해서 당연히 좋았겠지만 이 책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정말 행운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세랑 작가님을 알게 된 것이 2025년 저에게는 꽤나 큰 수확이었다. 그래서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다.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잔든건. 정말 이렇게 작가님 오래오래 작가님 쓰시고 싶은 글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정말 네, 작품 많이 써주세요, 작가님. 꼭 한번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안 배워도 돼요. 그냥 독자로서 작가님의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찬양으로만 이루어진 이 영상 되게 민망하고 그리고 되게 오래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여기 목에 살짝 무리가 왔어요. 근데 그만큼 정세랑 작가님을 뒤늦게 정말 다들 근데 유퀴즈까지 이렇게 한참 원서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뭐 뒷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알았고 너무 좋고 좋은 건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조잘거려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